오랫동안 저는 그 장면을 잊지를 못합니다. 피해자들이 훼손되고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장면들을 굉장히 힘들었죠. 화학동 상인의 사체가 그의 승합차 안에서 불에 탄 채로 발견됐고 미제로 남는 사건들만 수북히 쌓여가고 있어 시민들은 갈수록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한 악마가 활개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부유층 대상으로 발생한 사건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동 요청을 받았죠. 현장을 좀 출동해달라 그래서 저희는 막 정신없이 뛰어갔죠. 2003년 10월 구기동에서 한 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다른 살인사건 현장에서 느끼지 못했던 게 거기서는 느껴졌던 게 뭐냐면 살기? 그게 확 느껴졌어요. 그런데 저만 느낀 게 아니고 그걸 같이 갔던 우리 선배, 형사도 그걸 느꼈어요. 그 화장실 입구에서 할머니가 엎드려서 쓰러져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안쪽에서는 그 며느리가 이제 주방 그 싱크대에 있는 데서 쓰러져 있었고 두개골이 한몸에 돼 있었고 2층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그 무서움이 확 끼치는 거예요. 그 계단 전체가 전부 피로 뒤덮여 있었고요. 머리를 너무 많이 가격해서 내수가 다 좀 흩어져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 처참했죠. 사건 현장은 베테랑 경찰들도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로 참혹하기 그지없었고 너무너무 희미한 족족 두 개를 채취를 합니다. 그리고 전혀 이 사람들이 방어를 한 흔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당한 것 같더라고. 자연스럽게 이제 그 남편 주변 또는 남편 본인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지만 범인으로 의심받았던 남편은 누군가에게 원한을 살 성격도 자기 가족을 살해할 성격의 사람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하던 차에 이제 그 주변에서 이상한 애들이 한 몇 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형사들한테 물어봤어요. 저 친구들 뭐 하는 친구들이냐 그랬더니 그게 이제 강남서 직원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강남서 직원들 왜 여기로 왔어? 그랬더니 신사동에 뭐 사건이 뭐 비슷한 게 있어서 왔다는 것 같아요. 2주 전 신사동에서도 비슷한 살인 사건이 일어났었는데 완전히 바뀌었네요. 여기 살해당한 분들이 그 노부부였는데 부잣집이었거든요. 잘 사는 집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은 좀 특이했던 것이 벽장에 있는 3단 서랍장이 있었거든요. 거기 현찰이 그냥 있었습니다. 강도 같으면 가져갔겠죠. 돈이나 원한으로 인한 살인 사건으로 보이지 않아 당시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들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일일이 저희들 형사들이 탐문 수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상한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그냥 원시적인 그런 수사를 했던 것이죠. 요즘 같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좀 더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때부터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한국경찰에서 처음 프로파일링을 도입을 해서 한국 최초의 프로파일러로 소개가 되어 있고요. 프로파일러들은 범죄 현장에 어떤 행동이 벌어졌는지를 먼저 분석하게 되는 행동 분석을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 1980년대까지 한국 사회의 범죄는 CSI와 프로파일러가 사실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사회였습니다. 왜냐하면 범행의 동기가 뚜렷한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90년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자기 감정을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표출하는 범죄로 우리 사회의 범죄는 바뀌어버렸습니다. 선진국의 앞쪽이라고 모두가 생각했을 때인데 그것이 좌절되고 2000대 초반은 상당히 사회 자체가 깊은 수렁에 빠졌었던 정부가 결국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IMF 이후 한국 사회는 크나큰 좌절에 빠지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노숙자 신세가 되고 집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았어요. 그 상황을 거치고 나니까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게 되고 못 사는 사람은 더 힘들게 살게 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박탈감이 배제감으로 발전을 했어요. 못 죽여서 한이 맺혀. 더 많은 사람 못 죽여서. 그래서 내가 화가 나서 너를 공격해도 나는 너한테 미안할 이유가 없어 라고 하는 죄책감이 없어지는 타인을 공격하는 그런 범죄들이 높았던 시기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의 분노와 증오를 타인에게 표출하는 범죄가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무차별 범죄 혹은 무동기 범죄라고도 부릅니다. 무차별, 무동기 범죄라 부르지만 피해자들 대부분은 바로 여성과 노인 그리고 아이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노인 살인 사건이 발생했고 만약에 살인 사건이 발생을 하면 사건 현장에 제일 먼저 가죠. 보니까 에어컨 실외기가 담벼락에 바로 붙어 있었는데 그 실외기 위에 희미한 족적 신발 자국이 있었던 거예요. 혹시 이걸 밟고 집을 넘어갔을까? 이 생각이 저희는 들어오는 거죠. 족적 두 개를 채취를 한 거예요. 삼성동하고 구기동 나왔어요. 두 사건에서 나온 신발 자국은 일치했습니다.
오늘 낮 3시쯤 서울 종로구 해화동의 한 2층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또다시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발생했고 집주인 침대에 반드시 누워 온몸을 흉기에 찔렸고 머리는 둔기에 맞은 흔적이 발견된 채 2명 모두 사체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역시나 동일범의 소행이었습니다. 통합된 수사본부가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각각 관할 경찰서에서 진행하고 있던 수사팀을 다 통합을 해서 하나의 수사팀을 만들어 가지고 동일한 사건으로 은밀하게 수사가 전개가 됐죠. 연쇄살인범을 잡기 위한 합동수사본부가 설치됐고 그 네 번째 사건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큰 길에서 들어가는 입구에 빌딩이 하나 있었는데 그 빌딩에 안쪽으로 설치해 놓은 CCTV가 하나 있었어요. 범행 현장 근처에서 CCTV를 발견하게 됩니다. 비록 뒷모습뿐이지만 마침내 범인의 모습을 포착했고 그래서 이 사진을 놓고 이제 고민을 합니다. 이걸 과연 공개 수배를 할 것이냐. 수사팀의 그 의견들이 분분한 거예요. 파도처럼 갈라져서 반대하고 뭐 찬성하고가 아니고 CCTV가 공개되면 범행 패턴이나 수법이나 장소를 다 바꾸거나 추적하기가 더 힘들어질 것이다. 어딘가에 찍힐 수 있다라는 두려움을 좀 준다면 심리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멈추게 될 수 있습니다. 서울 노인 연쇄 살해 사건의 용의자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건 현장 부근의 한 CCTV에 범인으로 추정이 되는 20대 남자 모습이 찍혔습니다. 결국 경찰들은 공개 수배를 하게 되는데 뭐 때문에 멈췄는지는 모르겠지만 멈춰 있습니다. 그 사건이 해결이 아직 안 된 상태에서 다시 또 엄청난 사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죠. 안녕하십니까. 유영철입니다. 초반부는 무엇인가 자신이 생각하는 왜곡된 사회에 대한 응징과 사회에 대한 복수가 이제 주요가 됐다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자신의 본인의 모습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서울 서남부에 연쇄살인 괴담이 떠돌고 있습니다. 할머니를 배웅하고 집으로 가던 여고생을 아무런 이유 없이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고 남자친구와 헤어져 귀가하던 여대생을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지금 모든 이 사건을 글자가 파노라 하나도 해령장 눈에 그대로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마 10몇 년이 지나면서도 이렇게 기억을 생생하게 하는 거는 엄청나게 그 사건을 위해서 내가 가슴에 아주 묻어버렸기 때문에 활동사진처럼 쫙 나오는 거야. 하나도 빠짐없이. 서울 서남부에서 연쇄살인 사건이 일어났고 범행 수법이 지나가는 여자를 상대해서 아무 이유 없이 뒤에서 매서운 칼이나 둔기로 까고 죽이고 그냥 바로 도망가는 거야. 엄청 내가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그때 이제 우리 기동수사대에 전반적으로 한 15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때 기동수사대 여기 계신 분들이 저는 그때 막내여서 제 일 중에 하나가 정보원들 범죄 첩보를 입수해가지고 이게 이제 잠복 근무를 해서 잡으려는 건데 왜 이게 수법이 조금 변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엄청나게 했고 당혹스러운 거였죠. 설마 2명의 연쇄살인범이 동시대에 존재한다. 이거는 아마 상상을 못했을 겁니다. 서남부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은 유영철이 아닌 정남규였습니다. 마지막 그 해화동 사건 난 이후에는 사건이 잠잠했어요. 한편 경찰의 대대적인 추격을 받던 유영철은 잠시 범행을 멈추고 다만 좀 본인이 조심하는가 보다 이렇게 범인이 좀 조심하고 상황을 좀 보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고 언젠가는 이게 분명히 또 새로운 본인이 그걸 뭐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살인을 저지르는 환상은 발전되어 가는데 제약되는 요소들을 자꾸 제거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살인은 더 저질러야 되는데 그런 제약되는 요소들이 없는 곳에서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서 이제 유인을 하기 시작을 한 거고 그 사람이 실종됐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는 사람을 선택한 거죠. 유영철은 자신의 범행 대상을 매춘부들로 바꾸게 되는데 그 집장촌에 와서는 거기 저폭들도 막 있거든요. 업주도 있고 거기서 살해를 못 해요. 근데 이제 뭐가 걱정이냐면 음성형에서는 가능하다는 거죠. 음성형은 술집, 뭐 노래방 여러 가지 있잖아요. 출장 마사지 이건 가능하대. 왜냐? 업소 밖으로 나가서 성매매를 하기 때문에 성매수 남성이 원하는 장소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고. 신이 아니면서.
결국 유영철에 의해서 또다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게 됩니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성매매에 참여하는 여성들은 사람 취급을 못 받죠. 이제 이 성노동자들은 범죄에 노출되어도 경찰에 신고를 못하니까 손님들이 이 점을 파고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여성을 죽여도 걸리지 않을 거라는 건 잘 알았죠. 신고도 안 됐고 피해자 신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건이니까 글자 그대로 전혀 그런 사건이 있는지도 몰랐는 상태에서 자기 보도방에 전화를 해서 여자 하나를 보내달라고 한다. 보도방 업주 그 친구가 딱 보니까 전화번호 뜨는 걸 보니까 자기 옛날에 여자 나갔던 그 여자 전화번호거든. 그 없어진 우리 여자의 핸드폰 사용이기 때문에 혹시 이놈이 범인이 아니겠는가. 거기 보도방 업주가 중요한 정보원이었지. 그날 제보자가 전화가 저한테 온 거예요. 완전 범죄를 꿈꾸던 유영철의 꼬리가 드디어 밟히기 시작했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럼 어디로 가면 좋겠냐 그랬더니 홍대 앞에 가면 조그만 공원이 있어요. 우리는 그 여자애를 몰래 쫓아가고 있었고 여자애는 혼자 걸어가고 있었어요. 홍대 앞에 도착했는데 골목 안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된 거죠. 이상한 놈이 있다. 이놈이 전화를 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뛰었어요. 일단 뛰어서 가면서 내가 112 신고를 빨리 하라 그랬어요. 천신만고 끝에 결국 유영철은 경찰에게 잡히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다 모였어요. 다 모여서 광대원 대장도 있었고 저 같이 들어가서 그때서부터 이제 신문 하려고. 이름은 유영철. 그러면서 이제 우리 형사가 좀 한 방 줘 박았어. 솔직히. 근데 그 영철이가 좀 성격이 좀 달지더라고. 그래서 나보고 여기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내가 사람 죽었다 그러면 여기 너네들 다 진급시켜줬어. 그 노인애들 죽은 것을 내가 죽였는데. 도발당한 유영철은 자신이 저지른 노인 연쇄살인 사건에 대해 자백하고 나한테 그 메모지를 달라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경자를 긋는 거야. 이거를 긋더니 자꾸만 긋는 거야 옆에서. 그래서 영철아 이게 뭐냐? 그랬더니 반장님 내가 사람 죽인 숫자입니다. 그때 놀랐지요. 야, 너 이거 맞냐? 너 그러면 이거 현장 검증하고 확인할 수 있지? 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형사들은 유영철을 데리고 현장 검증을 하게 되는데 구기동 터널 그 부분에서 스톱, 하차 다 내려. 너 여기서 거기 집까지 약 한 500m 되니까 나 한번 찾아가봐. 쭉 갔어요. 그럼 뒤따라서. 갔는데 사람을 죽은 집은 앞인데 그 뒷집을 가는 거야. 처음부터 아니다. 이거 아니다. 이런 살인범 아니다. 우리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소위 말해서 확신이 안 서는 게야. 범인이 아닐 수 있다는 의구감. 이놈이 한 바퀴 돌리는 거야. 하나 테스트를 해보는 거라고. 경찰들은 별 소득 없이 경찰서로 돌아오고 조사를 딱 데려가서 앉혀놓고 진술을 받으라고 이제 형사가 이제 합쳐서 있는데 이놈이 갑자기 발작을 해버린 거야. 유영철은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는데 갑자기 그냥 입에 개거품 먹고 나다빠져 버리네.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수갑을 풀어놓고 앉혀놨어. 조사실은 나중에 다른 형사하고 둘이 데려간 거지. 이 친구를 조사받다가 이제 내가 가면 지가 이제 끌어안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저쪽으로 가니까 이놈은 또 따로 나온 거야. 그리고서 이제 바로 이제 나와 보니까 사람이 없어. 우리가 이제 반장님 안 데리고 왔어요? 나도 안 데려갔다. 이놈 더 죽이려 갔구나. 결국 유영철은 경찰서를 탈출하게 됩니다. 저는 비상조직에 밤 12시에. 경찰들은 도망간 유영철을 다시 잡기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했고 밤새 애들은 이제 우리 형사들은 잠복 대기하고 있었고 대장님이 일단 철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야, 지금 철수하면 영원히 못 잡아. 지금 잡아야 돼. 지금 잡을 수 있어. 형사를 제가 십수년을 해오면서 그 당시에 이미 먼저 저는 나름대로 이제 배때낭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영등포 쪽에 사천가 쪽을 우리가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냐. 당시에 유영철이가 이런 어떤 윤락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해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본능적인 생각이었죠. 영화의 한 장면처럼 유영철이가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는 게 우리 형사들 눈에 목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놈이다 그러니까.
천신만고 끝에 결국 경찰들은 유영철을 다시 잡는 데 성공합니다. 엄청나게 서울에서 장난비가 쏟아지던 날이었어요. 제가 수사부장님한테 호출을 받고 광역수사대로 막 달려갔죠. 그 사람 진술이 맞는지, 그 사람 얘기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맞춰볼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부터 다 풀겠습니다. 4건의 그 살인 사건 현장에 대해서 전부 다 약도를 그렸어요. 마치 그 현장을 가보지 않은 사람은 전혀 알 수 없는 물건도 위치도 다 그려놓고 뭐가 있었는지 이런 것도 다 그려놓고 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범인 맞구나 이 확신이 들었죠. 현장을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갈 때만 있어 그때 대나무가 거기에 미에로 하이브가 뚜껑이 있어. 제가 들어가서 사부로 딱 푸는데 팔 모양 정도 되는 한 이 정도 되는 뼈가 툭 나왔어요. 유영철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끔찍하게 놀랍고도 그리고 막 긴장감 넘치는 그런 일요일이 됐던 기억이 납니다. 부유층 노인들과 20대 여성 등 19명을 연쇄살해하고 암매장한 용의자 희대 연쇄살인극 검거됐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좀 등골이 오싹한데 그때 당시에 진짜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좀 하니까 이제 시신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번호표를 부여를 했죠. 머리 1번, 여기 가슴부 2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번호표를 부여하는데 18번까지 나가더라고요. 그가 저지른 범행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과 분노를 느끼게 했습니다. 그 마음은 정말 형사들도 저 사람 직업이 형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저희도 범인 뭐 시체를 보거나 범인을 잡거나 하면 내상이 굉장히 심해요. 지금도 마음이 아파요. 그 상황을 생각하면. 여성들이 함부로 뭐 몸을 놀리거나 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고 부유층들도 좀 각성했으면 합니다. 그 와중에 유영철은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았고 경찰들은 유영철의 오피스텔을 수색했는데 이미 지금 좀 지났으니까 피는 다 씻겨 나왔겠죠. 저희는 그거 포기 안 하죠. 루미놀 뿌리잖아요. 혈분에 반응하는 거잖아요. 루미놀 쫙 뿌리니까 막 번쩍번쩍. 천장을 봤어요. 살점, 피 다 있었어요. 튀어 있었어요. 아 여기가 사람 사는 데가 아니고 악마가 사는 데다 이런 말을 누군가 했어요. 휴지 거리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피해자들을 발굴을 했는데 전부 다 머리가 묶여 있더라고요. 정말 특이하다. 왜 이럴까? 그랬는데 이용철의 진술을 이제 보고 그 의문이 풀렸죠. 끔찍한 범행 정황이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유영철의 자백에 의해서 그 해머를 수거를 했거든요. 유영철이 범행에 사용했던 망치를 찾아냈고 청건은 여자도 아니고 부유층도 아닌데 왜 찾았어요? 돈을 뺏으려고 했던 목적이 같은 거던데 그걸 상대로 경찰관 신분증을 보여주니까 그 사람이 겁을 낼 거 아니야. 의아해가지고 이제 시비가 붙은 거야. 당신 경찰관 맞아 이런 식으로. 수갑 자국이 남을까 두려워 숨진 안 씨의 손목을 잘라 바다로 던져버리고 차에 불을 지릅니다. 진짜 자전하게 죽은 피해자 유가족 형 동생입니다. 막 피가 막 쏟고죠. 저 길러가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현장 검사 때 내가 칼을 가져갔죠. 그래가지고 죽으려고 마음도 많이 먹었어요. 내가 사실 죽으려고 이제 산으로 갔어. 가려는데 이게 뭐 게임 뭐요? 박스 이게 있는 거예요. 좀 마음이 아프겠더라고. 그래가지고 걔를 마음을 또 내가 그 순간에 또 돌렸지. 피해자의 유족들은 보상도 위로도 없이 홀로 고통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서울 서남부 지역 연쇄살인 사건도 자신이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서울시경 관할에서 미제 사건이 꽤 많았어요. 소위 서남부 지역에서 묻지마 살인 사건이 발생했는데 범행 수법이 지나가는 여자를 상대해서 아무 이유 없이 뒤에서 매서운 칼이나 등기로 따고 죽이고 그냥 바로 도망가고.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문동 살인 사건인데 동대문 시장에 점원으로 일하는 여자가 이문동 집에서 나오다가 아무 이유 없이 맞아가지고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어째서인지 유영철은 서울 서남부 지역 연쇄살인 사건도 자신이 저질렀다고 주장했는데 어떤 과도한 관심이라고 할까 이런 걸 즐기는 듯하는 경찰의 수사 행태가 있었고 현장 검증 가는 차량을 서울 시내를 질주해서 가는데 신호도 무시하고 뭐 현장 검증을 그렇게 갈 이유는 하나도 없거든요. 거기 형사들이 거의 그놈을 끌고 다니면서 너 여기 했지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러니 무조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예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이 사건이 지가 한 걸로 간주가 된 거야. 경찰은 유영철이 모두 21명을 살해한 것으로 결론 짓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경찰들은 이문동 살인 사건도 유영철의 범행으로 성급하게 결론 지어버리고 이번 있다가 보니까 갑자기 어떤 여자가 쭉 오더니 이문동 살인 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유영철이 보는 앞에서 경찰에게 걷어차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 이게 그대로 생중계가 돼버리니까 경찰들 상당수가 징계를 받고 그랬죠. 아 이 큰 사건을 해결한 공은 다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고 그러면서 오만 그 책임자였던 내가 징계받고 좌천이 됐어요. 어느 한 경찰에 의해 유영철을 잡은 형사들이 좌천되는 씁쓸한 일이 벌어졌지만 싹 바뀌게 된 게 그때가 계기가 된 거예요, 사실은. 과학수사, 어떤 시스템, 형사들의 수사 능력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총망라돼서 사건을 착착착 해결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서울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은 거의 다 해결이 돼요, 지금은. 그래도 유영철 사건 이후 많은 부분들이 좋게 바뀌었습니다. 연쇄살인범 유영철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은 그렇게 끝이 납니다.